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신랑과 함께 9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친정아빠의 뒤통수를 치료한 저희 시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다른 집들보다 특이하게 사돈끼리 사이가 좋아 모두들 부러워하던 저희 집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나네요. 지금부터 시아버지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 시아버님을 처음 뵙게 됐을 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해맑고 쾌활하신, 나쁘게 말하자면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은 철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죠.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 시아버님 덕분에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 잔뜩 긴장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게 이런저런 농담도 던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무거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 첫 만남이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어버렸죠. 이런 시부모니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보기에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제게 질문도 하시고 농담도 던지는 반면에 시어머님께서는 시종일관 표정이 좋지 못하시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무표정으로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는 게 시어머님보다는 시아버님께서 더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님의 그런 반응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개운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여하튼 시어머님의 무심한 반응 말고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저를 반겨주시고 시댁 분위기도 화목해 보이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전 결혼을 결심하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역시나 그 자리에서도 시아버지께서는 유쾌하게 그 자리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더군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말씀이 별로 없으신 타입이세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오셔서도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들이신데 시아버님께서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돈, 우리 정말 친구처럼 지냅시다. 제가 예전부터 사돈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 보게 되면 꼭 사돈이랑 등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좋지요. 평생 일만 죽어라 해서 친한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부터 사돈을 친구 삼아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자식들도 결혼하면 다 키웠겠다. 풍경 좋은 곳이나 같이 놀러 다닙시다. 상견례 자리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했어요. 말씀도 별로 없으신 저희 부모님조차도 시부모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격식 없는 즐거운 자리였죠. 상견례 자리는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평소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몹시 만족하신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네가 참 살갑고 좋구나. 우리 딸 시집 가더라도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킬 사람처럼 보여서 참 다행이야. 서로 얼굴 붉히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어찌나 사람이 좋은지. 그렇지? 특히 시아버님이 격없이 대해주시니까 나도 참 좋았어. 아빠는 좋겠다. 시아버님이 같이 놀러도 다니자는데 매달 두 분이서 놀러만 다니는 거 아니야? 상견례 후 저희 집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희를 좋게 봐주셨는지 만장일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왕 할 결혼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냐,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많이 피곤하지?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절을 올린 다음에 모두들 식탁으로 모여 앉았죠. 어머님, 음식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죠? 하나같이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봤어. 음식은 입에 맞니? 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고 있을 때 시아버님께서 툭 내뱉은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재훈이 결혼까지 시켰으니 자식들 다 키웠네. 이제 나도 아둥바둥 살지 않고 편하게 살아야겠어. 아버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며 살 테니까 놀러도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지? 그래, 나도 우리 재훈이 결혼할 때까지만 직장 다녀야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결혼까지 시켰으니 그만두고 작은 카페라도 차릴까 싶은데 새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일을 그만두신다고요? 아버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드시면 뭐 그만두시는 것도 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감히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어때서 그러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래, 너도 시애비가 일 그만두는 거 찬성이지? 카페 차리면 나중에 네가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카페를 창업하시겠다는 시아버지. 저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게 의견을 물으시는 게 참 난감했어요. 그때 시어머님의 차가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멀쩡하게 다니는 일을 왜 그만둬요? 당신 아직 그 병 못 고쳤어요? 사업병. 여보, 우리 새아가 듣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 이야기가 또 나와? 또 옛날 일 다 끄집어내서 이 시애비를 며느리 앞에서 망신 주고 싶어? 이번에는 절대 안 돼요. 절대. 한 번만 더 사업하면 그땐 이혼이에요. 이 양반이 정신을 못 차려내 정말. 됐다 됐어.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며느리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참 당신 대단하다 대단해. 시아버님은 쥐고 있던 숟가락은 내려놓으시고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화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은 시댁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깨져버렸습니다. 어영부영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시는 시어머님을 도왔어요. 미안하구나 새아가. 시집 오자마자 이런 모습 보여서 참 민망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으유, 저 양반 틈만 나면 사업하려고 덤벼드는 바람에 우리 집 꼴 좀 봐라. 이 좁은 빌라에서 사는 거. 저 양반이 사업한다고 날린 돈만 모았어도 벌써 집 2채는 샀을 거야. 아버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말도 마라. 친구가 같이 고깃집 하자고 그래서 덥석 같이 했다가 빚만 얻어왔지. 재훈이 학교 들어갈 때는 기술도 없는 사람이 횟집을 하겠다고 그래서 말아먹고. 결국에 재훈이 대학교는 전부 학자금 대출로 메꿨잖니. 그 뭐냐? 지금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인형 뽑기인지 뭔지 오락실을 차렸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이 정도면 병 아니니? 전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격 좋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셨던 시아버님이 이런저런 사업 실패로 시어머님을 고생시켰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었죠. 지난 일이고 지금은 성실히 일하시니까 한낱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시어머님의 말씀이 다시 재현되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시부모님께서 다투던 그날의 사건이 지난 후에는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저보기가 민망하셨는지
시댁을 찾을 때마다 몇 번 저를 피하시더니만 다시금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셨고요. 저희 앞에서 다시는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희 친정아빠와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두 분 다 산을 좋아하시는 점이 같았는지 매주 산에 같이 오르시고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저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다 가끔은 두 분이서 따로 만나 술도 한 잔씩 하는 사이가 되더군요. 전 솔직히 시아버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도 나가지도 않던 저희 친정 아빠가 시아버님을 만난 이후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아버님이 대신 해주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여하튼 정말 시아버님에게 전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결혼을 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신랑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네요. 그날은 친정아빠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번거롭게 차려 먹지 말자고 하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했었어요. 다들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이제 내 나이도 내년이면 퇴직할 나이구나. 참 세월 빠르지. 아빠 내년이면 퇴직이야?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아버지 이제 퇴직하면 맨날 놀겠다. 그치? 부럽다. 아유, 놀긴 왜 놀아. 일해야지. 우리 손주 맛있는 거 사주려면 일해야지. 우리 아빠 이제 나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일 못해요.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지 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내년에 사돈이랑 작은 가게나 열어서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어? 우리 시아버님? 우리 시아버님이랑 장사를 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 꺼낸 거야? 같이 장사하자고? 사돈이 먼저 그러더라. 이제 퇴직하고 나면 뭐 할 거냐고. 난 1, 2년 쉬다가 뭘 좀 해볼까 싶었는데 사돈 말이 쉬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대. 그리고 사돈이 생각해둔 일이 있다는 거야. 시아버님이 생각해둔 일? 그게 뭔데? 글쎄, 저쪽 동네 새로 아파트 단지 들어선 곳 있지? 그쪽에 세대수가 대단하다는데 마땅히 외식할 곳이 없다는 거야. 딱 그 자리에 한우집을 차리면 대박이 날 거라는구나. 뭐? 한우집? 아우, 참나. 아버지 장사해 본 적 있어? 아버지 고기는 알아? 음식도 못하면서 무슨 식당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걱정했는데 사돈이 아무 걱정 말라는 거야. 다 자기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사돈이랑 나랑은 그냥 직원 관리만 하면 운영은 어렵지 않다는구나. 다들 고깃집은 그렇게 하는 거래. 아, 안 돼. 절대 안 돼. 시아버님 예전에 사업 여러 개 했었는데 전부 쫄딱 망한 거 모르지? 사돈한테 들었다. 참 운도 나빴고 주위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서 그렇다는데 낙하지. 그래도 여러 번 해봐서 장사에는 도가 텄잖니. 믿어도 될 거야. 설마 안 되는 걸 사돈이 내게 추천했겠니? 저는 친정아빠의 폭탄 선언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생일 파티 자리가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 방금 친정아버지 생일 잔치하고 왔는데 친정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어떤 말?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전화 와서 뭘 물어보는 거니? 고깃집 말이에요. 아버님께서 고깃집 하자고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전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시아버지에게 하시는 사업마다 모두 망해서 이번 사업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둘러서 이야기를 했죠. 저희 아버지 평생 공장에서만 일하셨던 분이세요. 장사 같은 건 하실 줄도 모르고 한우집이라면 이만저만 돈이 드는 게 아닐 텐데 걱정이 돼서 그러죠. 그건 걱정 말거라. 이 시애비가 다 알아봐 두고 준비하고 있으니 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난 이야기만 꺼냈지 하자고 한 건 사돈이란다. 그러니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차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찝찝한 기분은 남아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도움이라도 청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사업하면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시어머님의 모습이 생각나 괜히 나 때문에 시댁에 분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반대도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고 결국 시아버님과 저희 아버지는 주차장까지 딸린 한우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첫 가게 오픈 날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모두 가게로 갔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규모나 인테리어가 으리으리하더군요. 가게를 둘러보면서 전 이렇게 큰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우리 아버지가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의아해했죠. 아무튼 인근에서 제일 큰 한우집이니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모여 금방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테이블 가득 손님들이 앉아있는 걸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기왕 시작한 거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잘 되게끔 응원을 하자. 어쩌면 정말 시아버님 말씀대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첫 영업을 끝내고 시아버님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오늘처럼만 영업하면 금방 우리 가족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축배를 들고 계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첫날의 매출을 보며 놀라고 계셨고요. 첫 오픈을 그렇게 무사히 끝내고 약 3개월 정도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정말 바빴습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이젠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던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소고기 수입산이네요.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시고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게는 한우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기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 모두 수입산이에요.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로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단속반 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게에 도대체 누가 수입산 고기를 들여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가게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소리구나. 나 참 이게 무슨 경우인지. 다음 날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단속 내용에 대한 조서를 쓰고 가게로 들어오셨고 큰 언쟁이 오갔습니다. 사돈, 이런 일은 제게 말씀하셨어야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기를 속여 판 거예요? 나 혼자 잘 되자고 한 일이에요? 내가 수입산 고기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팔아서 남은 돈 나 혼자 챙겼어요? 당신도 챙겼잖아. 뭐요? 당신? 사돈, 지금 말 다 했어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참나, 누구 덕분에 가게를 차린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지금 일이 전부 내 탓이에요? 다른 곳들도 다들 그렇게 장사해요. 단지 재수가 없었던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몰아세우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대화를 들어보니 수입산 고기를 들여온 건 시아버지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전에 시아버지가 하면서 망했다던 가게들도 왜 망했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처벌은 걱정했었던 것보다 약했습니다. 일단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판매했던 기간이 짧고 과거 동종 전력이 없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죠. 진짜 문제는 원산지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그 사실을 손님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정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장 바쁜 금요일 저녁에도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절박함에 반값 행사를 해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게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이 큰 가게를 차리면서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직원들 월급이랑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버틸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는 하루가 지날수록 얼굴이 수척해져만 갔고 말수는 줄어만 갔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죠. 가게를 정리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빚과 잃은 돈을 정산하고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 동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업자 명의에 저희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왜 사업자 등록증에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어? 처음에는 우리 시아버지랑 공동대표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지난달에 바꿨어. 그렇게 해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정산하기도 쉽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공동대표 했을 때 소득이 나눠져서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건데 왜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세금 같은 건 잘 몰라서. 그냥 사돈이 하자는 대로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저는 혼자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대출부터 지금까지 돈 관리까지 모두 확인을 했죠. 정말이지 시아버지의 파렴치한 행동을 확인하고 치가 떨렸어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저희 아버지를 속이면서 가게를 처분했을 때 지는 책임을 모두 저희 아버지에게 떠넘기고 있었더군요.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빚을 저희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가게를 처분한 뒤라 돌이킬 수도 없고 꼼짝없이 저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죠.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네요. 정말 같은 가족이면서 더구나 저희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낸다면서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가 있나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따져도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나도 잘 몰랐다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본다고 해서 그런 거지. 내가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사돈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은 정말 없었어. 그리고 애초에 가게를 시작할 때 하겠다고 한 사람은 네 아버지야. 왜 전부 나한테 책임을 묻지 못해서 안달이니? 내가 가게 차렸어? 내가 단속반 불렀어? 도대체 너랑 네 아버지는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인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감당 못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아직도 장인어른이 몸져 누워 계시지? 아휴, 안 되겠어. 우리 아빠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 자식인 내가 갚는 건 당연한 거겠지. 사실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땅을 좀 맡겨놓으신 게 있었거든. 예전에 아버지 부동산 일도 하셨었는데 그때 나중에 개발되면 돈 좀 될 거라면서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 오늘 그거 시세 확인해 보니까 글쎄 한 3억 정도는 되더라고. 아버지 알면 난리 나시겠지만 그래도 장인어른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계속 누워있게 할 수는 없지. 뭐?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사실 명의만 내 거지 실질적인 주인은 아버지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처분하고 장인어른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님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참에 사람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언제까지 저렇게 무대뽀로 살게 놔둘 순 없잖아. 이참에 세상 무서운 것도 아버지 좀 아셔야 돼. 자식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나만 믿어.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땅을 팔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지으시며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였고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대신 사죄를 드린다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그렇게 있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빚을 다 청산하고 투자한 돈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업에 들어간 대부분의 돈은 결국 시아버지의 돈이었죠. 신랑의 말을 듣고 제 속이 어찌나 후련하든지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잃은 게 없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많이 잃은 건 본인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자기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되니까 이성을 잃기 시작하셨어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당장 자기 돈을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학교에 간 아들을 데리러 간 날 학교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피하니 아마도 저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학교 앞을 찾아온 것이겠죠.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 시애비가 우스워? 너 내 돈 빨리 가져와. 이것들이 나를 속여?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돌아가세요. 재영이 학교에서 나올 시간이에요. 설마 손주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고 싶으세요? 진짜 대단하구나 너. 너랑 네 애비랑 망할 아들놈이랑 모두 짜고 나 속여서 내 돈 훔친 거잖아. 당장 내놔. 돈 안 가져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그 돈 아버님이 저희 신랑한테 준 거잖아요. 그게 왜 아버님 돈이에요? 더 이상 이런 억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바탕 욕지거리를 내뱉으시더니 저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목을 조르셨어요. 발길질을 하면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근처에 서 있던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님은 경찰이란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는지 황급히 본인의 차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장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 생각했는지 급하게 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고 자동차는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가듯 속도를 내더군요. 그때 시아버님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우회전을 하고 있을 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시아버지의 차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길에 있는 사람을 채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게 확실해 보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시아버님의 차는 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듯 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시아버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 앞뒤를 막아섰죠. 시아버지는 창문을 내리고 비키라고 욕을 하시던 중에 좀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출동한 경찰분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더구나 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가려 했으니 제가 정말 시아버님을 알고 지내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파렴치한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뒤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피해자 모녀에게 꽤 큰 금액으로 합의금을 물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서는 울고 빌기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얘들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그동안의 일은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한테 준 재산은 내가 준 것이 맞으니 너희도 그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겠구나. 네? 대우라뇨? 무슨 대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도 알다시피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혼까지 당하고 알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이런 애비를 못 본 채 할 수 있니? 물론 내가 실수로 사돈한테 몹쓸 짓을 한 건 이제 인정할 테니 너희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나를 좀 데리고 살아다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한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며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통보하셨고, 말 그대로 시아버지는 가정도 모두 잃고 외톨이에 산거지가 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희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나요? 저희 보고 사기꾼이라고 몰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대우를 바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니? 젊은 날 마누라한테 했던 실수들도 너랑 사돈한테 한 실수도 전부 사람이니까 하는 실수 아니겠어? 네? 실수요? 세상에 어느 실수가 그렇게 고의적이고 치밀한지 저는 모르겠네요. 당신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예, 새아가 내 말 좀 제발 들어다오. 시아버지는 경찰이라는 말이 무섭기라도 한 건지 그날 이후 저희들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종 시어머님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께서 들려주시는 젊은 날의 시아버지의 횡포는 지금 이혼을 한 게 너무 늦은 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었죠. 정말 돈 때문에 할 짓 못할 짓을 많이도 하고 다녔더라고요.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다행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순도순 잘 살고 있고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다시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처럼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벼운 믿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저희 가족들은 톡톡히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